복도에서 혼자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던 그 순간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수건을 오른손으로 꼭 쥔 채 왼손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2번, 3번 울렸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근데 나 지금 초코랑 산책 중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통증보다 그 한마디가 훨씬 더 아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사랑하는 아내가 어쩌다 저보다 강아지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저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경기도 수원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름은 그냥 편하게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제조업 쪽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급은 대리입니다. 입사한 지는 벌써 12년이 됐네요. 월급은 세전 4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결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 사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수원 권성구에 있는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베란다가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아내 이름은 수진이에요. 저보다 2살 아래로 올해 36입니다. 결혼 전부터 동물을 좋아하긴 했어요. 길고양이 밥도 챙겨주고 유기동물 후원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거 사람한테도 잘해줄 것 같잖아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결혼 초반 2년은 정말 평범하고 소소하게 행복했습니다. 신혼집 꾸미느라 이케아 가서 같이 집 나르고 조립하다 싸우고 또 웃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거나 제가 늦으면 같이 치킨 시켜 먹고, 특별할 것 없이 그냥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딱히 아이 계획은 서두르지 않고 좀 더 우리 둘이서 누리다 가자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유기견 보호소 봉사를 시작한 건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주말마다 나가서 강아지들 밥 주고 목욕시켜주고 같이 산책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뭐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응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나 한 마리만 데려오면 안 돼? 저는 그때 망설였어요. 전세 아파트라 집주인 눈치도 봐야 하고 아파트 자체도 크지 않고 무엇보다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다는 게 책임이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후로 매주 보호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거기서 말티즈 믹스 한 마리 봤는데 눈이 얼마나 슬프던지. 어떤 아이는 입양 못 가면 안락사 될 수도 있대. 제가 싫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도 마음이 흔들렸고 딱 한 마리만 잘 키우자는 조건으로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초코가 왔습니다. 처음 초코가 집에 왔을 때 저도 솔직히 좋았습니다. 작고 갈색 털을 가진 말티푸 믹스인데 정말 눈이 크고 귀여웠거든요. 이름은 아내가 지었어요. 갈색이라서 초코라고. 저도 퇴근하고 오면 초코 머리 쓰다듬어주고 주말에 같이 산책도 나가고. 처음 한 달은 정말 가족이 한 명 늘어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일찍 대화를 시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초코가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초코가 반갑다고 뛰어왔는데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한마디 하고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뭘 보나 싶어서 옆에 가봤더니 강아지 용품 쇼핑몰이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것 없냐고 물어봤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뭐 있을 거야? 초코 간식은 사왔어? 사온 거 좀 줘. 저는 그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한지 콕 집어서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남은 반찬이 몇 가지 있었고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은
문제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내의 하루 일과가 서서히 초코 중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초코한테 가고 밥 먹기 전에 초코밥부터 챙기고 퇴근하고 오면 저한테 인사보다 초코한테 먼저 뛰어가서 안아줬습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강아지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눈빛, 그 반가움, 그 따뜻함? 사람한테서 받기 어려운 무조건적인 애정이잖아요. 아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초코가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목에 뭐가 걸려서 한 번 콜록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바로 핸드폰 들고 동물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나 오늘 약속 못 가겠어? 초코가 기침을 했는데 내일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약속이 저희 결혼기념일 기념으로 잡아둔 레스토랑 예약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잡아둔 거였어요.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강아지가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 거 맞으니까 취소하자고 했어요. 근데 결혼기념일에 대해 아내한테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병원 결과는 이물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침이었고 별 이상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한시름 났다며 기뻐했어요. 저는 그날 혼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 사다 먹었습니다. 지출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초코가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저는 가계부 앱을 열어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여기까지는 늘 비슷한데 기타 지출 항목의 숫자가 전달보다 훨씬 컸어요. 항목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강아지 유치원 월 15만원, 수제 간식 구독 서비스 8만원, 관절 영양제 4만원, 피부 전용 샴푸 25,000원, 강아지 전용 쿠션 베드 12만원, 방석 커버 2개 6만원, 장난감 세트 3만원, 동물병원 정기검진 2만원. 더 있었는데 다 나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계산해봤더니 그달 강아지 관련 지출이 120만원이 넘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둘의 한 달 식비가 40만원 남짓이었는데 강아지 한 마리에 120만원이라니? 저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 초코 관련 지출이 120만원인데? 아내가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얼마? 그 정도야? 응. 우리 생활비 전체가 250만원인데 절반이 강아지한테 가는 거잖아. 그게 많아? 초코 유기견이었잖아. 제대로 못 먹고 자란 애한테 좀 잘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나는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이게 맞냐는 거야. 당신은 항상 그래? 돈. 살아있는 생명한테 돈 아끼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럼 뭔데? 초코가 유치원 가고 좋은 거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해? 저는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제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구도였어요. 저는 그냥 알았어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진짜 너무 냉정한 건가? 한참 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그 시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강아지가 기침 한 번 하면 병원 예약을 하는 사람이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줄까? 그냥 혼자 헛웃음 치면서 에이 설마 했습니다.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아프게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하게. 초코가 온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우리 집에서 서서히 제가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갑작스럽게 변한 게 아니라 물이 끓듯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퇴근하면 아내는 초코와 거실에 있습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다녀왔어 하고 말하는데 아내가 대답하는 건 반쯤은 초코한테 하는 거예요. 왔어, 초코야 아빠 왔다. 저는 그 말이 좋아야 하는 건지 이상하게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해먹거나 배달을 시켜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저녁이 좀 소홀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안 해놓고 냉장고에 뭐 있어 라는 말을 했고 어떤 날은 라면을 끓여놓고 나는 초코 산책 다녀올게 라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라면 먹으면서 거실 소파를 봤는데 초코 장난감이 소파 위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원래 앉던 자리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38번째 생일. 저는 딱히 거창한 이벤트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케이크 하나 작게 사다가 초 하나 꽂고 불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먼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오늘 초코 강아지 유치원에서 발표회 있대. 가봐야 하는데. 저는 순간 뭔가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맞아,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배달시키면 되잖아. 발표회 1시간이면 끝나? 저는 그냥 알았어 라고 했어요. 아내는 초코랑 유치원 발표회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치킨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생일 축하한다. 수진이가 뭐 해줬어?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네, 잘 챙겨줬어요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말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랬을 겁니다. 침대 문제가 생긴 건 초코가 온 지 넉 달쯤 됐을 때였어요. 수의사한테서 초코가 분리불안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처음에는 초코 전용 강아지 침대를 방에 들여놨어요. 그랬더니 초코가 밤새 울었습니다. 아내는 초코가 잠을 못 잔다고 걱정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초코를 안고 소파에서 잤습니다. 오늘 거기서 자는 거야? 응. 초코가 불안해해서. 그럼 나는? 당신은 침대 있잖아. 그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사실상 같은 집에서 따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혼자,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초코와 함께. 그게 한 달이 됐고 2달이 됐고 어느새 당연한 일처럼 됐습니다. 제일 화가 났던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직장 동료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예식장에 가려면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아침에 같이 준비하고 나가려는데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근데 초코 혼자 두고 가는 거잖아. 분리불안 있는데? 한나절이야. 그냥 밥이랑 물만 채워놓고 가면 돼. 안 돼. 초코 그러면 스트레스 심하게 받아. 나는 좀 늦게 가도 돼? 결혼식은 시간 맞춰 가야 하는 거잖아. 그럼 당신 먼저 가고 나는 강아지 시터 불러놓고 갈게. 저는 결혼식에 혼자 갔습니다. 동료들이 아내는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저는 일이 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2시간 뒤에 왔어요. 식은 이미 끝나 있었고 피로연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명랑하게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저는 그날 아내 얼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였어요. 어느 날은 퇴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게? 결혼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건지 아세요? 저는 퇴근하고 회사 근처 커피숍에 1시간씩 혼자 앉아 있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게 여러 번 됐어요. 사고가 나기 사흘 전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뼈 마디마디가 뻐근했어요. 작업 중에 실수를 한 번 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지금도 그날 좀 더 조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집에서 충전이 안 되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제대로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성실하다는 소리는 들어온 사람이에요. 늦지 않고 맡은 일은 끝내고 동료들이 힘들 때 같이 야근해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회사에서도 조금씩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저희 팀에 민준이라는 후배가 있는데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다가 물어봤습니다. 형,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는 사실 반가웠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았는데 이 친구가 먼저 물어봐줘서 집에서 좀 잠을 못 자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아내가 거실에서 자는 바람에 혼자 자는 게 어색해서 잠이 잘 안 온다고. 민준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런 건 부부가 서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해야지. 말하면 내가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처럼 되거든. 그래도 형이 잠을 못 자는 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저는 민준이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근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주영이 형도 있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선배인데 어느 날 제가 멍하니 있는 걸 보더니 물어봤습니다. 야, 무슨 생각해? 방금 내가 2번 불렀잖아. 아, 죄송해요, 형. 잠깐 딴 생각을. 주영이 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서 뭔 일 있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며칠 동안 귀에 맴돌았어요. 저는 정말로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게 유난인가 싶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아내가 나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웃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 초코가 온 지 8달이 되던 달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처가에 명절 방문을 해야 했는데 아내가 초코를 펫 호텔에 맡기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펫 호텔에 맡기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결국 아내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나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 초코 때문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가에 명절 인사도 안 간다고?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전화 드릴게. 저는 혼자 처가에 갔습니다. 장모님이 수진이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어머나 많이 아프냐? 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나중에 아내는 정말로 장모님께 전화드렸는데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더니 이랬습니다. 강아지가 혼자 두면 불안해해서요. 엄마,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냐고요? 아이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초코도 가족인데.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처가 어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 걸까?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는 느낌. 퇴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펠로스 증후군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다룬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잃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혼자 산책을 자주 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아내가 초코랑 놀고 있으면 저는 조용히 운동화 신고 나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었어요. 어느 날 수원 화성 성곽길을 혼자 걷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옆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멍하니 앉아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젊은 사람이 왜 혼자 이런데 앉아있어?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바람 쐬러요. 할아버지가 잠깐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얼굴 보니까 바람 쐬러 온 얼굴이 아닌데. 저는 그 말에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낯선 할아버지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짧게 말했어요. 집에서 좀 답답해서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을 때 그랬어. 집에서 허수아비 같다는 느낌 알아? 있는데 없는 것 같은 느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정확해서 있는데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딱 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냥 거기 앉아서 같이 어두워지는 하늘을 봤습니다. 한 30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이미 저는 반쯤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게 어떤 결정인지는 아직 스스로도 몰랐어요. 사고가 나기 전날 저녁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직접적인 발단은 사소한 거였어요. 제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현관에 강아지 장난감이 가득 쌓인 택배 상자가 5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무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발에 딱 걸려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저는 그냥 야, 택배 좀 치워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했어요. 지금 초코 밥 먹이는 중이야. 잠깐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내가 안 와요. 거실에서 초코 밥 다 먹으면 간식 주고 물 갈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 닦아주고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을 때 저는 그냥 제가 박스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좀 얘기해. 아내가 초코를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요즘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야? 아내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퇴근해도 신경 안 쓰고 밥도 대충이고 잠도 따로 자고. 우리가 부부 맞아? 아내가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밥을 안 차렸어? 어제 된장찌개 끓였잖아. 그거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잖아. 초코 키우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처음부터 키우기로 한 거잖아. 초코 키우는 게 불만이 아니라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게 힘든 거야. 아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지금 최선 다하고 있어. 초코도 챙기고 집안일도 하고. 당신이 불만인 게 뭔지 모르겠어? 저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뭘 더 말해도 같은 대화가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오래도록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초코랑 소파에서.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나섰어요. 그게 어쩌면 사고 전에 아내를 본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날은 부품 절삭 작업이 있었어요. 작업 중에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어젯밤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 잠깐의 집중력 저하가 문제였어요. 순간 통증이 왔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절삭날에 닿았어요. 절삭기를 잘못 잡은 거였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동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손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지는 제일관절 부위에서, 중지는 그보다 아래에서 뼈에 닿았다고 했어요. 절단까지는 아니었지만 힘줄과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료가 수건을 가져다 줬고 저는 그걸로 손을 감쌌어요.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를 왼손에 들고 피 묻은 수건을 오른손으로 꼭 쥐면서 연결음이 2번 울렸습니다. 아내가 받았어요. 여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일하다가 손가락을 좀 다쳤어. 지금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 가고 있어?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힘줄이랑 신경 건드렸을 수 있다고 해.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 또 침묵. 그리고 아내가 한 말이 이겁니다. 어떡해? 근데 나 지금 초코랑 산책 중인데 집에 초코밥이랑 물 채워놓고 가야 해서 좀 걸릴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구급차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없기도 했고 진짜로 할 말이 없기도 했어요. 알았어. 그 2글자만 하고 끊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진료를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수술 동의서에 혼자 서명했습니다. 옆에 가족이 있냐고 간호사가 물어봤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저는 핸드폰 화면을 계속 봤어요.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지금 집에 있어? 초코 밥 챙기고 바로 갈게. 시계를 봤습니다. 제가 전화한 지 2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내는 없었어요.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 복도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취제가 퍼지면서 눈이 감기는 순간 이상하게 서럽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기대를 안 하게 돼버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수술은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저는 잠깐 안도했습니다. 왔구나. 그런데 아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 눈에 뭔가 답답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왔어?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했어요. 초코가 아침부터 기운이 없어서 동물병원 들렀다 오느라 조금 늦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지금 내 손가락 절단 수술을 했는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초코 컨디션이 문제야? 제 목소리에 감정이 좀 실렸나 봐요. 아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의사 선생님이 다 해주잖아. 초코는 나밖에 없다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회복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눈을 감았어요.
회복실 천장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선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이 맞나? 부부라는 게 뭔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없는 사람이면 이 관계가 의미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결혼을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 인식이 저를 오히려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틀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 다음날 아침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경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신경봉합 상태가 어떤지 움직임이 회복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첫 체크업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 시간에는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입원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쯤 아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초코 유치원 데려다 줘야 해서.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 오시는데? 금방 다녀올게. 유치원 데려다 주고 바로 올게. 30분이면 돼. 저는 아내 손을 잡으려다가 붕대 감긴 손이 들렸어요. 그 모습을 아내가 봤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금방 다녀올게 하고 나갔어요. 담당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보호자 안 오셨어요? 라고 하셔서 저는 금방 온다고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경과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경 손상이 일부 있어서 감각 회복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재활 치료도 필요하고 업무 복귀까지 최소 한 달은 봐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혼자 들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건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유치원 데려다 주고 카페 들렀다 왔다고 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오셨다고 한 달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에이, 그렇게나 오래? 산재 처리는 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바깥에 늦가을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 왠지 그게 저처럼 보였어요. 병원에서 저한테 제일 잘해준 사람은 사실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동료 민준이가 저녁에 병문안을 왔어요. 과일이랑 죽 한 통을 사들고, 그리고는 제 얘기를 1시간 동안 들어줬습니다. 형, 지금 많이 힘들죠? 저는 그 말에 코가 시큰했어요. 병원에 이틀 있으면서 처음 들은 그 말이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손도 손이지만 형 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민준이한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강아지 유치원 데려다 주러 나가서 의사 선생님 면담을 혼자 했다고. 민준이가 한동안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저는 남의 집 일에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닌 거 아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요즘에. 민준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형이 먼저 말씀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여태까지 참아온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보다가 핸드폰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혼 절차, 이혼 합의, 이혼 방법. 그 단어들을 검색한 제 손이 붕대 감긴 손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오른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세수도 혼자 하기가 어려웠어요. 밥도 왼손으로 먹어야 했고 옷 갈아입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초코가 뛰어왔어요. 아내도 나왔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왔습니다. 고생했어. 많이 아프지? 처음으로 며칠 만에 저한테 먼저 다가와 줬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역시 아내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그런데 그날 저녁 소독을 해야 했습니다. 붕대를 풀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다시 감아줘야 해요. 아내가 소독솜을 들었다가 놓더니 말했어요. 잠깐만, 초코 눈곱 먼저 떼줘야 해. 아까부터 눈이 끼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내는 초코 눈곱을 떼어줬어요.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서 소독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잠깐의 순간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온 모든 것들의 압축판 같았어요. 아내는 분명히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냥 초코 눈곱 떼는 게 먼저 보인 것 뿐이겠지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이 모든 상황의 요약이었어요. 수술 직후 손 소독보다 강아지 눈곱이 먼저인 집.
저는 이 집에서 개만도 못한 존재인가? 저는 소독을 다 받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초코를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뭔데? 나는 요즘 이 집에서 내가 뭔지 모르겠어? 아내가 표정이 굳었어요. 또 그 얘기야? 응, 또 그 얘기야. 왜냐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술받고 병실에 혼자 있었어. 의사 선생님 오시는 시간에 초코 유치원 데려다 준다고 자리 비웠잖아. 아내가 잠깐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건 내가 금방 다녀올 거라 생각해서. 수진아, 나는 당신한테 뭐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고. 강아지보다 아래 순위인 사람이야? 아내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더 했어요. 나는 당신이 날 안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게 더 힘들어. 아내가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알아. 나도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럼 왜? 의도는 있든 없든 결과가 이 모양이잖아. 그게 문제야.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둘 다 말이 없는 채로 한참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아내는 거실에서 여전히 따로 잠을 잤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아내가 먼저 저한테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따로 먹지 말고 같이 먹자고. 저는 그냥 그러자고 했어요.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렸습니다. 제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드는 걸 보고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밥을 먹는데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혼 생각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왜? 핸드폰 검색 기록에서 봤어? 저는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좀 부어 있었어요. 울었구나. 그냥 한번 찾아봤어? 그냥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해본 건 맞아.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나 처음 말하는 건데. 나도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거 알아. 저는 그 말이 예상 밖이었어요.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초코한테 너무 많은 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 알긴 했어. 근데 그게 문제인지는 몰랐어.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나는 당신이 알아서 괜찮은 줄 알았어. 당신은 뭐든 스스로 잘 챙기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좀 소홀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황당하면서도 어딘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는 다 해주고 나는 알아서 살라는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수진아, 의도 얘기 그만해. 나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살아온 거야. 3년 동안.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말을 한참 들었어요. 미안해. 그 말이 얼마만인지. 저는 그날 아내와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저는 참아온 것들을 다 꺼냈어요. 생일날 혼자 치킨 먹은 것, 처가 명절 혼자 간 것, 수술실 들어갈 때 아무도 없던 것,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아내는 중간에 여러 번 울었고 저도 한 번 눈물이 났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유기견 보호소 처음 갔을 때 거기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게 마음에 꽉 차서 나왔어. 초코를 데려온 것도 그래서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초코가 감정의 중심이 돼버린 것 같아. 당신은 나한테 화내거나 뭔가 요구하는데 초코는 무조건 반겨주고 하아주고. 그게 편해서 더 거기 있었던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아내가 이해됐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걸 알았고 그제야 진짜로 이해가 됐어요. 아내도 뭔가 회피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관계의 긴장을 강아지한테서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병원에 혼자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건 진짜 내가 잘못한 거야.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아직 이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상태로는 못 살겠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부부 상담 받아봤으면 해. 둘이 말로 하면 맨날 감정만 오가고 끝나는 것 같아서. 아내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 그리고 초코 문제는 나는 초코를 없애자는 게 아니야.
초코도 우리 가족이야. 근데 나도 가족이야. 그 순서가 좀 달라졌으면 해. 아내가 눈물을 닦으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달라질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지켜질지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 말을 했어요. 변명도 없이, 강아지 이야기도 없이.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부부 상담 첫 예약을 잡았습니다. 수원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부부 상담 전문 선생님을 만났어요. 첫 회기에 저는 거의 말을 못했습니다. 막상 가서 앉으니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내가 의외로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 대신 강아지에게 감정을 의존해온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와 살아온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한테 많이 쌓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저는 그 말이 작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현재 저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손가락 신경 감각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느껴지고 있어요. 아내와 상담은 지금까지 3번 진행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매 회기마다 울기도 하고 집에 와서 서먹하기도 하고.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저한테 먼저 옵니다. 왔어? 하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달라진 건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초코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녁에 아내랑 같이 초코 산책을 나가요. 셋이서. 예전에는 아내와 초코가 나가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산책하면서 아내랑 얘기도 하고 초코가 뛰어다니는 걸 같이 보고.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압니다. 신뢰라는 게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이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저도 여전히 가끔 응급실 그 복도가 생각나고 수술실 들어가던 그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 아내가 초코한테 뭔가를 먼저 하는 걸 보면 순간 멈칫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감정을 혼자 삼키지 않습니다. 나 지금 그 상황이 불편했어? 그 한마디를 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관계에서 상처가 생길 때 우리는 흔히 그게 아주 나쁜 사람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제 아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배려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말하지 않고 참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는 어느 한 사람만 나쁜 경우보다 두 사람 모두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오늘도 재활치료를 받고 집에 오는 길에 이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붕대 감긴 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느리지만 분명히.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손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상처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저 대화를 했을까? 당신의 관계에도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한마디를 꺼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무너진 것 같은 관계에 아주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여 어느 날 서로가 낯선 사람이 돼 있습니다. 붕대 감긴 손으로 처음으로 내 마음을 말했던 그날, 나는 비로소 조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보다 먼저